청취자 여러분, 곧 감상하실 오디오북이 있죠. 그 전에 작가 김유정 그리고 그의 작품 세계로 잠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김유정 작가. 1930년대 한국 문학이 막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던 때이면서 동시에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라는 아주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1930년대는 그 일제 경제 수탈이 정말 극심해지면서 농촌 사회가 아주 급격하게 피폐해지고 정말 많은 농민들이 빈곤 속에서 신음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그렇죠. 김유정 작가는 바로 이 지독한 가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층민들의 삶을 작품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유정 작가가 1908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와, 정말 젊은 나이 29에 세상을 떠나신 거네요. 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실제 문단 활동 기간은 한 2, 3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요? 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소낙비, 이게 1935년작이고요. 같은 해에 만무방, 봄봄, 그리고 1936년에 동백꽃, 다시 1935년에 금 따는 공밭까지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막 쏟아냈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작품들 속 인물들이 대부분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주로 이제 식민지 시대의 궁핍한 농민들, 아니면 도시 하층민, 또 금광 노동자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그 1935년 작품 만무방을 보면요. 원래는 참 성실했던 농민, 음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네네. 이 사람이 빚 때문에 결국 야반 도주를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벼를 자기가 밤에 몰래 훔쳐야 하는 정말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돼요. 자기가 지은 별을 자기가 훔친다. 그렇죠.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농촌 사회가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고발하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김유정 작가 작품이 마냥 어둡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특유의 뭐라고 하죠? 웃음. 네. 바로 그겁니다. 그 해악과 아이러니. 이게 김유정 문학의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맞아요. 해악. 이런 비참하고 암울한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 어떤 웃음의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네. 그 웃음 뒤에는 아주 깊은 슬픔, 또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같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봄봄 같은 작품이 딱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것도 1935년 작품인데 거기 보면 키가 작달막한 대리사위 나가 나오잖아요. 네. 키 큰 장인이랑 맨날 티격태격하는. 그렇죠. 그 어수룩한 주인공이 자기 권리, 그러니까 점순이랑 혼인시켜달라고 요구하다가 맨날 장인한테 당하는 모습이 되게 희극적으로 그려지거든요. 네. 읽으면서 웃음이 나죠. 근데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좀 짠해지는 게 그 뒤에는 혼인을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당시의 어떤 비정한 현실, 그리고 그 순박한 주인공의 서글픔 같은 게 배어있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김유정의 해악은 뭐랄까 그냥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를 넘어서는 거죠. 비극적인 현실에 정면으로 막 부딪히기보다는 한 걸음 살짝 물러서서 그 상황의 부조리함, 모순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탁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이 쓰는 말들도 굉장히 토속적이고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죠. 비속어도 막 나오고. 네, 맞아요. 그 비속어 사용도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현실감을 확 살려주면서 당시 하층민들이 정말 어떤 말을 쓰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좀 낯설어도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품을 읽다 보면 막 웃음이 터지다가도 어느 순간 그 인물들의 고단한 삶, 그 시대의 아픔 같은 게 확 느껴져서 마음이 좀 아릿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웃음 뒤에 오는 씁쓸함 같은 거. 어쩌면 그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예술적으로 좀 승화시키려고 했던 작가의 아주 치열한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읽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역시 1930년대 한국 근대사, 그 아픈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역사를 문학으로 접하고 싶은 분들. 그렇죠. 또 문학을 통해서 시대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도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둡고 힘든 현실을 다루지만 그 속에서도 어떤 웃음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어요. 아, 맞아요. 그런 분들 많죠. 그리고 김유정 작가 특유의 그 풍자, 해학, 이런 독특한 문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깊은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김유정 작가는 정말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한국 문학사에 웃음과 눈물이라는 아주 독특하고 선명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생각해요. 네, 동의합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또 아주 보편적인 인간 감정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해악을 찾아내려는 그 시선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죠.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웃음을 찾으려는 노력, 그 유머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끝까지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작품을 직접 읽으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오디오북 감상에 조금이나마 즐거운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김유정 작가의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보실까요? 여기에 봉필이라 불리는 산에 A man called 봉필 raises here fate labeled a son-in-law 장가들 집에서 기거하며 일하되 Living and working at the bride's house 결혼은 요원한 그림자 Marriage remains a distant shadow 강일러 장인은 Father-in-law, it's time for me. 한숨 섞인 봉필의 간청에 To 봉필's plea laced with sighs 장인의 대답은 늘 굳건하니 이 자식아 점순이가 미쳐 자라야지 You rascal 점순이 needs to grow 길을 찾되 삼아 묶인 새 Years bound by the measure of height 3년 7개월 흐른 땀방울 3 years and 7 months sweat poured 최저 시급조차 받지 못한 채 Without even receiving minimum wage 점순이 키만 하염없이 기다리네 Endlessly waiting for 짐순이's high 차를 들고 잴 수도 없는 답답함 Frustration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a ruler 우물가에서 눈대중으로 가든 cover 제기랄 키도 damn her height 투에 개돼지는 쑥쑥 크는데 어찌 사람은 Dogs and pigs grow quickly
But how is it with people? 선앙당에 돌탑 쌓고 빌어봐도 소용없네.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소서. Please make 점순이's height grow. 여기 이름하여 대릴사의 봉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가갈 집에서 결혼 전까지 먹고 자면서 일해주는 예비 사이랄까요? 문제는 이 아르바이트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장인님, 이제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적이며 나이도 찼으니 슬슬 결혼시켜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장인님 대답은 늘 똑같아요. 이 자식아, 결혼이고 뭐고 점순이가 미쳐 자라야지. 여기서 자라야 한다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미래의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를 말하는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맨날 걱정이시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일한 지가 벌써 3년하고 꼬박 7개월이에요. 요즘 대한민국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3년 7개월 동안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한 셈인데 대충 계산해도 8천만 원은 넘게 벌었을걸요? 그런데도 점순이 키가 미쳐 못 자랐다. 도대체 이 키는 언제쯤 자란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을 좀 더 잘하라고 하시든지 밥을 좀 덜 먹으라고 하셨으면 저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말에는 어찌할 수 없이 그만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니 저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딱 기간을 정해놓고 일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무작정 딸이 자라는 대로 결혼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옆에서 늘 키를 재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게다가 저는 사람 키가 쑥쑥 자라는 줄만 알았지 키는 고정인데 몸무게만 옆으로 불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때가 되면 장인님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죠. 그럼 당연히 장인님이 알아차려서 참, 너 일 많이 했다. 그만 장가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제가 좋을 거 아니겠어요? 딱 잡아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제가 먼저 펄펄 뛰고 이런 난리를 치는 거죠. 명색은 대릴사위지만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만 까맣게 기다렸지 뭐예요? 점순이 키가 언제 클지 궁금해서 자를 가지고 재볼까도 했지만 장인님이랑은 늘 격식 차려야 해서 마주보고 얘기도 못해요. 우물가에서 마주칠 때 겨우 눈대중으로 재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저만큼 가서 제기랄, 키도!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긴 하지만요. 하고 논두개 침을 퇴뱉어요. 아무리 잘 봐도 제 겨드랑이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쑥쑥 크는데 왜 사람은 이리도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 아프도록 고민도 해봤다니까요. 아하, 물동이를 자꾸 이고 다니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제가 슬쩍 물도 대신 길어다 줬어요. 뿐만 아니라 나무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 올려놓고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소사.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제사 지낼게요. 그렇게 치성까지 드려도 막무가내니 어제 장인님이랑 싸운 것도 점순이 키 때문이었어요. 절대 장인님이 밉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 건데 병이라고 우기는 그 배에 모르신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가 먹고 키가 좀 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데 내가 심어서 뭘 하는 거지? 해마다 배만 불룩해지는 장인님을 위해 심는 건 조금도 싫은 거예요. 아이고 배야. 저는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뜨리고 저도 털썩 주저앉았죠. 일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배 아프면 그만이니까요.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해요? 파릇파릇도단한 풀 한 뭉치를 뜯어들고 다리에 거머리를 문지르며 장인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장인님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한참을 노려보시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 응? 배가 좀 아파서요.
하고 풀 위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제대로 약이 오른 거예요. 본인도 논에서 철벅철벅 둑으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에 제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식아. 일하다 말면 누굴 망하게 할 작정이냐. 이 대가리를 까놓을 자식. 옛날에 지주 대신 농민들 관리하고 소장료 받아내던 사람.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어요. 사위에게도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장인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장인님께 욕을 안 먹으면 명이 짧다고 할 정도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장인님을 욕필이라고 손가락질할 만큼 인심을 다 잃었죠. 게다가 장인님은 마름이라서 더 싫어해요. 마름은 원래 욕잘하고 사람 잘 때리고 호박개처럼 생겨야 한다는데 장인님은 딱 그 외모에 성격까지 완벽했거든요. 장인님께 닭 한 마리 안 보내거나 모내기 할 때 품앗이를 좀 안 해주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을 빼앗겨요.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면서 안달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차지해버리죠. 이 때문에 장인님 집 외양간에는 눈 큰 황소가 저절로 엉금엉금 기어들어왔고 동네 사람들은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는 장인님이 감히 큰소리할 처지가 못 돼요.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대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머쓱해서 쓴 침만 꿀꺽 삼켜요. 저는 그 속을 아주 잘 알아요. 조금 있으면 풀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제가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그만이니까요. 작년 이맘때도 제가 좀 딴죽을 걸었더니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잠자는 제 발목을 삐게 해놨어요. 사흘 밤낮을 끙끙 앓았더니 결국 장인님이 거의 울상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겠니?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다 해놓으니까 장인님도 눈이 휘둥그레 놀랐어요. 그럼 정말로 가을에 혼인을 시켜줘야 경우가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볕단을 척척 들여 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뱃대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원? 하고 제 낯장만 붉게 하고 말아요. 화가 나서 이놈의 장인님 하고 뎁돌에다 매다 꽂고 우리 고향으로 도망갈까 하다가 꾹꾹 참았어요. 정말이지 이 꼴로는 집으로 차마 못 가요. 장가들러 갔다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요.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꺾인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전 갈 거예요. 그동안 일한 돈 다 내주세요.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로 왔니? 그럼 빨리 결혼시켜 주셔야 안 하죠. 밤낮 부려먹기만 하고 해준다.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 그년이 안 크니까. 하고 어물어물 담배만 피우면서 늘 하던 소리를 또 늘어놓아요.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나 저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께 가서 판단받자고 소매를 끌었어요. 아,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 안 간다고 뻗대고 이렇게 소리는 지르지만 장인님은 제가 자기 힘을 못 당한다는 걸 알아요.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가 툭툭 때리는 건 다 뭐냐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몸살은 아직 모르지만 그 전날 제가 혼자 밭을 갈고 있었어요. 밭 가장자리를 돌 때마다 이상한 꽃향기가 물씬물씬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는 벌들이 가끔 붕붕 소리를 냈죠.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라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속처럼 따뜻하고 꼭 꿈꾸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몸이 나른하고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했어요. 이러이. 말이. 맘마마. 이렇게 노래를 하며 소를 부르면 평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했을 텐데 웬일인지 밭 반도 안 갈았는데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공연히 소만 마구 때리며 아냐. 이 망할 놈의 소 대가리를 꺾어버릴라. 하지만 제 속은 사실 소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장인님은 이걸 채신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요. 점순이는 엄청 예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생겼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제 아내가 돼야 할 것 같은 둥글둥글하고 야무지게 생긴 얼굴이죠.
저보다 10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또래보다 2살 정도 덜 자랐어요. 다른 애들은 잘도 키가 훤칠하게 크던데 이 아이는 위아래가 뭉툭한 게 제 눈에는 영락없이 감참회 같아요. 참외 중에는 감참회가 제일 맛있고 예쁘니까요.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찢어졌지만 입은 밥이나 톡톡히 잘 먹을 것처럼 좋죠. 아따, 밥만 많이 먹으면 팔자는 고만 아니겠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끔 몸이 너무 빨리빨리 놀아요.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여요. 안 먹으면 무안해할까봐 이걸 씹고 앉아있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멀쩡한 밥을 반머리에 곱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또 격식 차려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제가 다 먹기를 기다리더군요. 제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챙기러 오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점순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포개면서 저더러 들으라는 건지 아니면 혼잣말인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평소에 잘만 격식 차리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저는 정신이 얼떨떨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점순이가 무슨 좋은 수가 있나 싶어서 저도 텅 빈 하늘을 향해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결혼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속으로 하고 되바라지게 쏘아붙이더니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감을 못 잡고 그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봤죠.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하잖아요?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사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런 걸 멀쩡하게 아직 어리다고 하다니. 얼핏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리 같아요.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구장님은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에게 죽을 퍼주고 있었어요.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쪽으로 뾰족하게 뻗친 콧수염을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습관이 있으시죠.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는 미리 알아채셨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 하시더니 손을 올려 그 콧수염을 한번 쓰다듬으셨어요.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벼드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제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는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처음부터 다시 말을 고쳤어요. 장인님은 빙장님이라고 불러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이라고 하면 괜히 화를 내거든요. 뱀도 뱀이라고 불러야 좋냐 며 창피스러우니 남들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이라고 하라고 늘 저를 들볶았는데 저는 그것도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도 장인님 하다가 옆에서 제 발등을 꾹 밟고 흘겨보는 바람에 겨우 알았죠. 구장님도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꽤 딱한 모양이었어요.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길게 기른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면서 그럼 봉필씨, 빨리 결혼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제 짐작대로 말하더군요.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며 아, 결혼이고 뭐고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시니 구장님은 그만 머쓱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요. 그것도 그래. 그래, 거의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 이 그 키는 언제 자라죠? 다 그만두고 일한 돈 내주세요.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고 그랬니? 왜 날 보고 떼냐?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키가 더 작아요. 빅모님은 참새만한데 그럼 어떻게 애를 낳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돌 씹은 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를 얻어붙이니까 장인님 편을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저를 은근히 굴리려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퍽 치는 거예요. 더러웠어요. 저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엉덩이를 콱 밀어버렸죠. 장인님은 앞으로 삐끗하더니 쌀이문 쪽으로 쓰러질 듯 하다가 몸을 바로잡고 눈총을 몹시 쏘았어요.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고 싶으셨겠지만 남의 앞이라 차마 못하고 서 있는 그 꼴이 보기에 참 통쾌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밖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다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심었어요.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속닥속닥하고 간 뒤에 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여기에 저는 그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왜 요전에 산포말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판에 남의 농사를 망치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하겠나. 그리고 자네는 일한 돈 받으러 정식으로 소송 걸겠다 했지만 그러면 괜히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도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21살이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 자네는 물론 아들이 늦을까봐 걱정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이 올 가을에는 다른 일 다 제치고라도 결혼시켜주겠다고 하니 좀 고마운가? 빨리 가서 모 심던 거나 마저 심게. 군소리 말고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는 끽소리 없이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장인님과 제가 싸운 건 정말 뜻밖의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소작인들한테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거 있느냐 하면서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뚱거리게 걷는 그야말로 갑질을 하고 싶은 판이거든요. 저 같은 어린애를 때렸다고 해서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은 아니죠. 또 저로서는 어떻게든 잘 보여서 점순이에게 빨리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놀러간 것이 문제였어요.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제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뭉태가 저를 계속 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 그럼 어떡하니? 임마, 봉필이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 옛날 전등 하고 괜히 제 대신 화를 내더니 주먹질을 하다가 등장까지 쳤어요. 뭉태가 원래 성격이 괄괄하긴 하지만 그래놓고는 저더러 기름값 물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아있으니까 뭉태 혼자 계속 떠드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다가 말텐가? 영득이는 1년 일하고도 장가 갔는데 넌 4년이나 일하고도 더 일해야 해? 네가 3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냐? 3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 우물에 빠져 죽어. 지금 일하는 사위에게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면서 자기 아들처럼 함부로 저를 다그쳤어요. 별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핵심 내용은 이래요. 우리 장인님은 딸이 셋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어요. 사실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사위를 들였다가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즉 10년 동안 대릴사위를 갈아치우기를 동네에서는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 10명이나 된다는 건 정말 너무 많죠?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바람에 다음 딸을 대릴사위로 데려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계속 바꿔드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사위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너무 심하게 부려먹으니까 화병이 나서 달아나기도 했을 거예요.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제가 이른바 그 3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죠. 봉필의 반항, 그리고 점순의 알 수 없는 마음. 내담으로 장인어른 집에 들어온 대릴사위는 내가 4번째였다. 장인어른은 봉필이 너무 착하고 일도 잘하니까 이 순진한 봉필이를 아주 뽕을 뽑을 작정이었다. 게다가 셋째 딸이 이제 겨우 6살인데 얘도 적어도 10살은 넘어야 대릴사위를 드릴 수 있으니 그동안은 봉필이를 죽어라 부려먹겠다는 신보인 거다. 뭉태 아저씨는 내게 봉필이 보고 이제 그만 만만하게 당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결혼시켜달라고 떼쓰고 드러누워버리라고 말했다. 이 감투라는 게 옛날 원님이 쓰던 모자라는데 사실은 구멍 송송 난 너덜너덜한 걸레 같은 거였다고 한다. 나는 그냥 대충 응응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뭉태 아저씨는 장인어른 때문에 땅을 잃고 망한 뒤로는 장인어른만 보면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사실 그것도 장인어른이 저한테 달라고 할 적에 자기 집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이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거였다. 그러나 나는 뭉태 아저씨 말이 전부 진짜라고는 믿지 않았다. 만약 그 말을 다 믿었으면 지난밤에 장인어른이랑 한바탕 했을 텐데 아무 일 없었잖아? 물론 장인어른이 점순이한테까지 미움받으면 혼자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도 나는 오늘도 밥을 얼마나 조금 줄까 그거 걱정뿐이었다. 상에는 된장찌개랑 간장 한 종지, 그리고 조밥 한 그릇이 전부였다. 밥보다 훨씬 많이 담긴 산나물이 한 대접 있긴 했지만 나물은 점순이가 산에서 직접 캐온 거라 몇 그릇이든 더 먹을 수 있었지만 밥은 장인어른이 딱 한 공기만 주라고 해서 더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며 자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왔대매요. 엊그제 산에서처럼 다시 쫑알거리는 것이었다. 속으로 하긴 내가 너무 덤비지 않고 물러선 게 좀 어리석었지 하고 생각했다. 나는 일부러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투덜거렸다. 안 된다는데 그럼 어떡해요? 그러자 점순이가 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휘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수염이라도 잡아채야지. 그냥 둬요? 이 바보야. 다행히 아무도 못 봐서 망정이지. 이때 내 얼굴은 엄마 잃은 아기 새처럼 불쌍해 보였을 것이다. 솔직히 이때만큼 서러웠던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놀려도 괜찮다. 하지만 내 마누라들 점순이가 날 바보 취급한다면 내 인생은 정말이지 재미없을 것 같았다. 밥을 먹고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지게를 집어던지고 마당 한가운데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장인어른은 나이가 많아서 농사를 못 지을 거고 결국 우리 집 농사는 망할 거였다. 장인어른이 손을 뒤로 깍지 끼고 꿀꺽 트림을 하더니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나를 보며 소리쳤다. 이 자식아, 너 왜 또 이래? 소화불량이나 장이 꼬여서 아픈 병. 관격이 났어요. 아이고 배야. 겨우 밥 처먹고 나서 무슨 소화불량이야. 남의 농사 망치면 너 감옥 간다. 이 자식아. 가도 좋아요. 아이고 배야. 진심으로 일 안 하고 감옥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소리 들을 테니까 오늘은 내 몸이 10조각 나더라도 끝장을 보고 싶었다. 내가 꼼짝도 안 차. 장인어른은 눈에서 레이저라도 나올 듯 독이 올라서 휙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내 허리를 쿡쿡 쑤셔서 뒤집듯이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해진 배가 쑤셔질 때마다 뱃속이 울렁거려 죽을 맛이었다. 그래도 내가 안 일어나자 이번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콕콕 찌르고 발로 옆구리를 뻥 차대기 시작했다. 장인어른은 워낙 심술궂은 성격이라 그렇다 쳐도 나도 지지 않고 꾀병을 부렸다. 점순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때쯤 점순이는 엄청 기뻤겠지. 아파도 눈을 꽉 감고 때리든지 말든지 하는 심정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엉덩이를 찰싹 맞자마자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장인어른의 수염을 확 잡아챈다. 사실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 모습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 그래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바보라고 하는데 매까지 잠자코 맞고 있으면 진짜 바보로 알 거 아니야. 게다가 점순이도 미워하는 장인어른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막 때려도 좋았지만 사정을 봐서 수염만 잡았다. 그리고 점순이한테까지 잘 들리도록 소리쳤다. 이걸 뽑아버릴라. 장인어른은 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들고 있던 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인정사정 없이 후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나도 온몸에 독이 올랐다. 이 인간을 하고 눈에서 불꽃이 팍 튀어나오면서 장인어른을 그 아래 밭 비탈길로 그대로 밀어 굴려버렸다. 조금 있다가 장인어른이 씩씩거리며 다시 기어 올라오려고 하자 재빨리 또 밀어서 굴려버렸다. 기어 올라오면 굴리고 굴리면 다시 기어 올라오고 이걸 4-4번 반복하면서 매번 소리쳤다. 부려만 먹고 왜 결혼 안 시켜줘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시원하게 그래. 내일이라도 결혼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귀찮은 싸움을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 하면 때린 게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어른을 때렸다는 누명도 안 쓸 테고 얼마든지 계속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 장인어른이 헐떡이며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 가랑이를 노리고 단숨에 움켜잡고 매달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만 세상이 팽그르르 도는 것 같았다. 장인어른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듯 매달리자 이마에 식은땀이 쭉 솟아나면서 이제 정말 죽겠구나 싶었다. 장인어른. 이 자식, 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장인어른은 놓지 않더니 내가 결국 땅바닥에 쓰러져 거의 까무러치게 되자 그제야 놓아주었다. 더럽다 더러워. 이게 장인어른인가 싶었다.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매다가 겨우 얼굴을 들었다. 온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어른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나는 장인어른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놔라, 놔. 장인어른은 헛손질을 하며 마치 솔개에게 붙잡힌 닭처럼 연신 소리를 질러댔다. 놓긴 왜 놓아? 이왕 이렇게 된 거 호되게 혼내주리라 생각하고 더 짓궂게 잡아당겼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땅에 쓰러져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보고는 좀 겁이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 그래도 안 되자 장인어른은 다급하게 외쳤다. 얘 점순아. 그 소리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며 단숨에 뛰어나왔다. 지금까지도 영문을 모르겠다. 내 생각엔 장모님은 자기 남편 편을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점순이는 내 편을 들면서 속으로는 고소해야 할 줄 알았다. 대체 이게 무슨 속셈인지 아버지를 혼내주라고 제가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달려들더니. 어머나, 이 망할 놈이 아버지 죽이네.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그만 여기에 기운이 쭉 빠져 나는 얼빠진 바보가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어른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 사정없이 내리쳤다. 하지만 나는 굳이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멍하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어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요즘 물가로 한 50만 원 정도는 값싼 담배.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맞은 게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기가 바로 우리 장인어른이 유독 착한 부분이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이라도 줘서 당장 내쫓았을 텐데 터진 머리를 볼솜으로 직접 찢어주고 주머니에 희연 한 봉지를 넣어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올 가을엔 꼭 결혼시켜주마. 말도 말고 가서 저기 뒷밭에 콩이나 빨리 갈아라. 나는 장인어른이 너무 고마워서 어느새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쫓겨나겠구나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는 바로 약속했다. 장인어른,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맹세하며 부랴부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향했다. 여기에 봉필이라 불리는 산에 A man called 봉필 resides here. A fate labeled a son-in-law. 장가들 집에서 기거하며 일하되 Living and working at the bride's house. 결혼은 영원한 그림자. Marriage remains a distant shadow. 장인님 이제 저 father-in-law, it's time for me. 한숨 섞인 봉필의 간청에 두 봉필's plea laced with sighs. 이 자식아 점순이가 미쳐 자라야지. You rascal 점순이 needs to grow. 길을 잣대 삼아
단 7개월 흐른 땀방울 Re-adding 7 months sweat pour Without even receiving minimum wage 점순이 키만 하염없이 기다리네 Endlessly waiting for 점순이's height 애초에 계약이 잘못됐나 Perhaps the contract was flawed from the start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갇혀버린 청춘 You've trapped in an endless wait 차를 들고 질 수도 없는 답답함 우물가에서 눈 대주노 가늠할 뿐 제기랄 기두죠 김헐헐 개돼지는 쑥쑥 크는데 어찌 사람은 점순이 키 좀 크게 해줍소사 점순이's high grow 별을 심어도 무슨 소용 있으려 What use is there in planting rose 장인인 땜은 굽혀지는 듯 아이고 배야 천천히 울려 퍼지는 패드와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바람 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은 앰비언트 FM 발걸음 장인 어른 집 문턱 착하기만 한 봉필봉을 뽑을 셈인가 6살 막내딸 10살 넘어야 할 텐데 그때까지 봉필이는 죽어라 일만 해야 하나 점순이의 알 수 없는 마음을 묘사 피아노 선율이 조금 더 강조되고 여성 보컬의 허밍이 더디 펴진다 마치 점순이의 속삭임처럼 가만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봉필의 눈빛 속에 감춰진 그림자 목소리가 조금 더 담담해진다 몽태 아저씨의 분노 메아리 치는 절규 땅을 잃고 망한 서름 장인 어른 향한 증오 감투 하나 건네줬더라면 달라졌을까 세상 모든 일들이 후회로 가득 찬 꿈 점순이의 알 수 없는 마음을 묘사 피아노 선율이 조금 더 강조되고 여성 보컬의 허밍이 다 뒤펴진다 마치 점순이의 속삭임처럼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알 수 없는 망 잔잔한 물결처럼 가만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봉필의 눈빛 속
숨겨진 불안